지금부터 절대가치 밸류에이션 기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절대가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본 후 대표적인 3개의 절대가치 평가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절대가치란 상대가치와는 달리 절대가치 평가는 다른 대상과 비교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의 가치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절대가치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미래의 현금 흐름, 기업의 위험, 그리고 현금 흐름의 성장입니다. 이익을 기반으로 한 상대가치에 비해 절대가치는 더 긴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더 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선 변동성이 적고 펀더멘털이 튼튼한 미국과 같은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실적에 따라 주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예측과는 괴리율이 높습니다. 상대가치와는 달리 순간순간 변화하는 주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진행할 때 상대가치와 절대가치를 함께 사용하며 서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대가치 평가의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배당 성장 모형, 현금 흐름 할인 모형, 그리고 자녀이익 모형입니다. 여타 다른 방법도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3가지 모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당 할인 모형입니다. 절대가치평가의 고전이며 현대의 많은 가치평가 모형은 이 모형의 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주가는 항상 기업의 내재 가치와 동일함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미래 예상되는 모든 배당금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의 합을 통해서 주식 가치를 계산합니다. 식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미래 배당금을 주주의 요구 수익률과 배당의 성장률을 차감한 값으로 할인하여 얻은 값이 바로 주식의 가치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년도의 배당금, 두 번째 G는 배당의 성장률, 그리고 세 번째 R은 주주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우선 배당의 성장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배당이 지급되는 원천과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배당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당기순이익 중 일정 부분은 미래의 재투자를 위해 사내 유보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배당의 원천은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중 유보되는 금액은 이익잉여금의 항목으로 대차대조표의 자본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총 자본액이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 기회가 많을수록 배당금이 성장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은 내부 유보율과 ROE를 곱해 산출합니다. 내부 유보율은 1- 배당률로 결정되며 그리고 ROE는 당기순이익을 총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배당의 성장률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주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즉 할인율입니다.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정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보통 CAPM을 통해 주주 요구 수익률을 측정합니다. CAPM 공식을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RF는 무위험 수익률이며 보통 국채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투자를 지속할 기간에 맞는 만기의 국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RM은 시장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을 의미하고 보통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베타는 개별 주식이 갖는 체계적 위험의 크기입니다. 개별 종목이 코스피 지수에 비해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당연히 코스피 지수에 투자한다면 베타 값이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식들을 배당 할인 모형에 넣고 계산한다면 주가가 산출됩니다. 하지만 배당 할인 모형은 이론적 기초가 탄탄하지만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배당은 기업의 재량적인 선택으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 현금 할인 모형 DCF입니다. DCF는 DDM을 변형한 모델로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배당 할인 모형에서는 미래의 배당금만
기대 현금으로, DCF는 배당금 플러스 이자, 즉 자기자본 비용 플러스 타인자본 비용을 기대 현금으로 설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봤던 배당 할인 모형에서 배당금 자리에는 순현금 흐름이, 주주의 요구 수익률 자리에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의 최종 목표는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최종 목표에서부터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추정이 필요하지만 기본 개념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추정은 다음 실무 강의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표주가입니다. 목표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선 주주가치에서 가중평균 유통말인 주식수를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주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선 기업가치를 구하고 거기서 타인 자본 비용을 빼고 그리고 비영업용 자산을 더해주면 됩니다. 또 기업가치를 구하기 위해선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DCF 모델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DCF 모형 안에 있는 FCF, 즉 순현금 흐름을 구하기 위해선 또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식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먼저 FCF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기업가치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주주가치를 구해서 최종적으로는 목표주가를 계산하는 형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현금 흐름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후순 영업이익에서 비현금 흐름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더해준 후 영업투하자본 변동액을 빼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성 요소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입니다. FCF를 계산하는 과정은 영업이익에서 출발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이자 비용이 차감되어 영업활동과 재무구조가 모두 감안되어 있습니다. 재무구조에 따른 효과는 가중평균 비용에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서 반영되므로 FCF는 재무구조와 무관한 현금 흐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FCF는 이자 비용에 차감되기 이전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영업이익은 포괄손익 계산서상에 존재합니다. 다음, 감가상각비 비현금 흐름 비용입니다. 비현금 흐름을 제외하게 시키기 위한 항목입니다.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은 FCF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더해주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의 경우는 차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감가상각액은 현금 흐름표에 있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기타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순운전자본의 변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기 기업이 유동자산에 투자한 금액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계산 방법은 유동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을 빼주고 유동부채에서 이자 발생 부채를 빼준 값을 서로 빼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현금성 자산을 빼주는 이유는 현금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며 순운용자본의 변동을 구하는 데 있어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 발생 부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 다음은 자본적 제출로 영업에 대한 투자, 즉 비유동자산 구매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말고정자산, 그리고 기말고정자산에서 기초고정자산을 빼주고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엔 기업가치입니다. 기업가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구했던 순현금 흐름이 기업가치를 구하는 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G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의 영구성장률입니다. 기업은 계속 기업이 전제이며 국가의 GDP 성장률보다 높다면 기업이 국가보다 커진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영구성장률은 국가의 GDP 성장률보다 낮게 측정합니다. 일반 기업은 0에서 1%, 그리고 급성장 기업은 1에서 2% 범위 내에서 성장률을 상정합니다. 그 다음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입니다. 기업의 자본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자본비 중에 요구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 자본 비용은 쉽게 말해서 부채의 이자입니다. 보시면 타인 자본 비용만 1-t를 곱해져 있는데요. 이 1-t가 곱해진 이유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 부과 전에 차감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인 자본 비용은 회사채 만기 수익률을 통해 구할 수 있고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자본 비용입니다. 자기자본 비용은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까 설명했듯이 CAPM을 통해 계산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자본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B는 순재무부채의 시장가치입니다. 이자율의 변동이 크지 않을 때는 장부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가 작으므로 장부가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부채 조달 후 이자율의 변동성이 클 때는 이 순재무부채의 시장가치를 추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S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를 구할 때는 시가총액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기업가치에서 타인 자본을 빼고 비영업용 자산을 더해주면 주주가치, 즉 EV가 나옵니다. 먼저 주주가치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구한 기업가치에서 순차입금을 빼주어야 합니다. 순차입금은 이자 발생 부채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기업가치를 구하는데 부채를 현금으로 바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차감합니다. 그런 다음 비영업 자산을 더해주게 됩니다. 비영업용 자산은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잉여현금 흐름 시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비유동자산 내 투자부동산, 그리고 금융상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구한 주주가치를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로 나누면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엔 가중평균 자본비용과 성장률에 해당하는 값을 한 단계씩 조정한 주가를 산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하면 끝이 납니다. DCF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회계 방법과 무관하다. 그리고 두 번째, 무배당 기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잔여가치의 비중이 크고 FCF의 성장률 추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측 기간이 아주 길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 자본 비용,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 추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잔여이익 모형입니다. 잔여이익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자본 사용 대가인 정상이익을 차감한 것을 잔여이익으로 정의합니다. 잔여이익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이 자기자본 비용은 주주의 투자 위험 보상을 위해서 기업이 최소한 달성해야 할 필요 수익률인 자기자본 비용이고 기초자기자본은 주주의 자본 투자이익입니다. 따라서 R 곱하기 기초자기자본, 이것이 바로 기업이 최소한 달성해야 할 정상이익입니다. 즉 자본 사용 대가를 나타냅니다. 식은 이렇게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초자기자본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기초자기자본과 ROE를 곱해서 계산한 값은 바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고, 기초자기자본에서 자기자본 비용을 곱한 값, 이 부분과 같이 정상이익으로 똑같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식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자본 가치는 기초자기자본과 저희가 구한 미래잔여이익의 현재 가치의 합을 모두 다 더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미래잔여이익의 현재 가치의 합은 다음과 같이 시그마 공식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DDM과 DCF 모형은 전적으로 미래 예측에 의존해서 가치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잔여가치 부분이 가치평가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잔여 가치를 추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RIM에서는 현재의 자기자본 장부 가치가 주주 지분 가치의 구성 요소이고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RIM에서는 주주 지분 가치의 상당 부분을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이는 RIM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 FCF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평가 대상 기업의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장부 금액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결과가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상 절대 밸류에이션 기초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